네, 우리나라에서 증권 계좌를 새로 틀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마 경제활동 하는 분들이 적어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아이들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증시가, 그 주식이 요즘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생각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작년 추석에 아슬아슬하게 오셨다가 스튜디오까지는 못 들어온 사연이 있었던 우리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현장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해 우리가 증시 전망 같이 해봐요 하고 모셨는데 그렇죠. 그때는 또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아쉽게도 제가 지하에서 했었죠. 지하에서 네. 주차장에서 연결을 해서 알려주셨었는데 그것도 추석 당일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 뒤로 한 반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증시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상황이 많이 급변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증시에서 사람들이 떠나간다. 이게 감지가 될 정도거든요. 근본적인 배경이 뭡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전체 그 팬데믹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금융 여건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너도 나도 다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가 올라왔고 사람들이 그 이상의 고통을 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적극적으로 풀었던 그런 통화 정책들을 이제 회수하는 과정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증시에 대한 이제 상승 동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진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그런가요? 네.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통주만 520만 명이 가지고 있다는 삼성전자 말이에요. 삼성전자 주가가 아니 1분기에 돈은 역대급으로 77조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 당초에 왜 이럽니까? 일단 앞에서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얘기를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를 알아야 이제 국내 증시의 전체적인 움직임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요인으로는 좀 많이 꼬여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외국인 수급에 좀 예민하게,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좀 상당히 높게 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국내 증시에서 팬데믹 이후에 개인과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 수급 여건이 완전히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연초 이후에도 계속 그런 움직임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들의 끊임없는 순매수가 좀 유지가 되면서 일단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분기 실적을 좀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적어도 상당히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전체적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온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에서 보면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이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팬데믹 이후에 좀 많이 나왔던 게 그 반도체 분야에서도 특히 이제 고성능 관련한 반도체들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최근 투자 의견이라든지 목표 주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하향 조정되는 부분들 그리고 향후 수요에 대한 걱정들이 좀 나오면서 투심이 좀 약간 불안정해진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향후 성장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표적으로 돈을 지금까지 잘 벌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 1등주의 움직임이 좀 부진하니까 증시 전체적으로도 좀 부진한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알겠는데 앞으로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또 반도체 또는 전기전자 담당하는 또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내용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G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럼? LG는 계속해서 좀 사업 재편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좀 다른 모습들이 좀 나타나긴 했었죠. 최근 실적 발표한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은 LG전자의 주가는 좀 더
튀고 오르는 좀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좀 후계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향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또는 사업 구조 재편들이 좀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단기간에 어떤 평가를 한다라고 보다는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평가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상황이 이런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떠나가고 있다. 아까 수급이 좀 꼬이는 네,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증시를 꽈배기로 만드는 게 외국인이잖아요. 왜 자꾸 가요? 뭐 일단은 여러 측면들의 요인들이 좀 있긴 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올해 들어서 현상들을 좀 말씀드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연준 오늘 이제 주요하게 말씀드릴 게 결국에 미국 연준과 관련한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가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글로벌 전체적인 대외 여건을 좀 본다라고 하면 약간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좀 많이 커져 있고 그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2월 달에 있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부분인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보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떨어지느냐 이 부분들 좀 볼 텐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즉 우리는 이걸 이제 환율 상승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네.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인 연준이 3월달에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고 또 올해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머징 마켓은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의 자금이 좀 더 이머징 시장에서 선진 시장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또 이머징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체력 되게 좋고 G10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또 이럴 때만 우리 보고 신흥국이래요. 아 그렇죠. 네. 사실 그러니까요. 경제 규모로 따지면 우리 좀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도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MSCI,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네. 듣고 얘기하는 MSCI 그 벤치마크 지수. 지금은 저희가 이머징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또 뭐 선진 지수로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하겠다 안 하겠다 또 추진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몇 가지 좀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MSCI 측에서 요구하는 이제 몇 가지 사항들 그걸 우리가 좀 아직 맞춰주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제약만 풀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들어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이머징 마켓 지수를 따라가는 그 추종 자금보다는 선진 지수를 따라가는 자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채 시장에서 우리나라 국채 잘 팔리는 거 보면 우리나라를 못 믿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MSCI 지수라는 거 모건 스탠리가 만든 하나의 어떤 지표 같은 건데 거기서 우리 선진국에 껴주느냐 안 껴주느냐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외환 시장에 대한 완전한 개방. 완전한 개방이죠. 네. 근데 또 기획재정부는 이 환율 방어 못하면 나라 망합니다. 굉장히 또 보수적인 입장이고 과거에 그렇죠. 우리가 상처받은 일들이 있으니까 증시에서 보시기엔 어때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거 이제 견딜 만한 체력이 됐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환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라고 하는 게 기축 통화인 상황이기 때문에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예민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인 거죠. 그렇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외환 보유고가 6천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지금 미국이 묶어버렸단 말이죠.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디폴트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도 하나의 증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방금 얘기해 주셨던 그 정부의 입장도 한편으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전체적인 이제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어떤 큰 결단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막 섣불리 그러네요. 각자의 본령에 충실하면서 각자의 입장이 있는데
위험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성장 가능성을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향후 새로운 경제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것도 그래서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국채시장 얘기를 제가 이번 달만큼 많이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국채시장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서 이게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신호가 반영된 거다.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 마찬가지로 이런 전망들이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역사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통계를 좀 많이 보기는 하죠. 그래서 본다라고 하면 항상 그 미국 시장을 놓고 본다면 이제 1980년 이후에 대략 한 6번 정도의 경기 침체가 있었고 항상 그 경기 침체 직전에 있었던 게 이제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는 게 역전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와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견이 지금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단순하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라고 해서 바로 경기 침체가 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뭐 지난 6번의 평균은 대략 한 2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고 짧으면 6개월의 침체 기간 또는 길면 뭐 한 3년 정도의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네. 거기에서 이제 연준의 스탠스는 뭐냐면 그런 침체 기조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걸 연착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연착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침체로 가게 되면 경착륙 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계속 나오게 되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이 장단기 금리차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런 전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맞지만 다른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또는 실업률이라든지 또는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본다라고 하면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좀 시급한 국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는 부분들 특히 미국 시장에서 네. 단기 금리가 상당히 가파르게 좀 올라온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단기 금리는 미국의 그 단기 금리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의지를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올해 연준이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여기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인플레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또 가장 단기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 거에 바로 단기 금리다 보니까 그래서 장기 금리보다는 좀 단기 금리가 가파르게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축소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최근엔 다시 또 장기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네. 모습을 보이면서 역전됐던 부분이 다시 정상화되는 모습으로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보고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좀 더 시차를 두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대외 여건들이 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게 우리 경제라든지 특히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업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우리 예상하기 어려워 죽겠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은 정말로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간밤에 보니까 또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 이미 썼다 이런 주장도 있고 참 전황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어서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는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제약을 고려를 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면 저는 간밤에 그 분석이 좀 재밌더라고요. 미국이 3월 소비자 물가 통계가 나왔는데 8.5라는 우리가 근 40년 만에 처음 맞습니다. 보는 숫자가 나왔는데 또 이걸 한쪽에서는 여기에서 긍정의 요인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컨대 맞습니다. 이젠 정점이고 뭐 에너지나 식품 같은 거 나중에 정리될 거 이런 걸 고려하면 이제는 물가가 내려갈 일만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이제 지배적인 것 같고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슈가 없었다라고 하면 원래 예상은 올 상반기 정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피크 아웃할 시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흔히 이제 기저효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실제 그 기저효과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제 올 상반기부터 작동될 시기였는데 이제 여기에 변수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에너지라든지 그러니까 유가,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라든지 또는 곡물 가격, 밀, 옥수수 같은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장 얘기 많이 하고 있는 음식료 또는 에너지 물가 상승을 상방 압력을 계속 주는데 네. 기여를 좀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정점에 대한 시기가 하반기로 좀 늦춰졌습니다. 네, 이 전체적인 전망 자체가 좀 늦춰진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지금 오늘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제 저희가 음식과 에너지를 뺀 근원 인플레이션 자체가 전월 대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시장 예상이 되게 부합하는 높기는 한데 높기는 우리가 하죠. 각오했던 것만큼까지 올라가진 않았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런 인플레이션을 좀 크게 자극을 했던 게 미국에서는 저희가 이제 자동차 가격이었어요. 근데 중고차 가격 좀 떨어지던데요. 네, 어마어마하게 그 작년에 올라갔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수요도 크게 늘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자동차에 꼭 들어가는 자동차용 반도체 그런 칩 부족 사태. 그러니까 이 수급 여건이 같이 이제 꼭 꼬이다 보니까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계속 좀 감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게 어떻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수요가 좀 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네.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급단에서 보면 공급이 좀 더 원활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같이 고려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일단 이런 부분들이 오늘은 이제 정점에 대한 시기가 좀 더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오늘 희망을 좀 주시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며 결론을 얻고 싶은 게 지금 증시에서 저는 물렸어요. 네. 저는 발효되고 있어요.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네. 물론 금융주 사서 배당받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네. 소수일 거고 저 힘들어요. 이런 분들 어떻게 투자하면 돼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저희가 그 국내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성장주에 많이 베팅을 하고 계세요. 아, 빅테크 많이 네, 사셨을 그리고 거예요. 이제 작년을 한번 되돌아가 보면 네. 가장 이제 핫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아크 이노베이션 ETF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 상승 구간에서는 거의 뭐 독약을 마시듯이 주가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뭐 지금 낙담을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좀 멘탈 관리가 철저하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들어서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증시에서는 이걸 바벨 전략이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성장주 쪽에 포지션이 있다라고 하면 방금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배당이나 이런 쪽도 한번 담아 놓으시는 것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해지라고 해요. 해지라고 얘기하고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증시 민감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거의 네. 뭐 있는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최근에 경제 재개와 관련 리오프닝과 관련한 그런 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했던 건 그냥 일단 둬라 이런 얘기로 이해해도 돼요? 다른 거 좀 오를 만한 거 사면서 우리 물 좀 타면서 위험 분산합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파실 만한 가격대가 아니실걸요? 네. 그래요. 우리 그 아픈 배를 부여잡고 다음에 한 번 더 지혜를 빌리기로 할게요.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